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 A 풀빵을 얘기했고 B 풀빵을 얘기했어요. 근데 A 풀빵은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 근데 C 풀빵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탄력성이 그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가 똑같아서 직각상 곡선이라는 얘기 했죠. 근데 이번엔 이제 B 풀빵이에요. B 풀빵의 경우에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가격이 100원에서 10개 팔렸는데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 학생이 200원 되니까 어떻게 돼요? 3개로 확 줄었어. 너무 탄력적이라 확 줄었어. 그래서 여기 전체가 50%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70%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50대 70.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1.4가 돼요.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럼 보세요. 잘 보시라고. 자, 봐봐. 근데 잘 들으세요. 100원. 여기 200원이야. 어? 이 상태에서 가격이 이만큼 변하고 있는데 100원에 10개가 여기 있어요. 근데 200원 됐더니 자 보세요. C 풀빵집은 5개야. A 풀빵집은 여기 7개 요즘 하죠. C 풀빵집은 이만큼 3개 이렇게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원래 균형이 뭐예요? 100원에 10개. 에? 근데 여기 B, 여기 A. 맞나? 거꾸로구나. 여기가 A 풀빵집 7개. B 풀빵집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자, 보세요. 여기 원래 10개였는데 자, C 풀빵집은 5개 딱 줄었죠? 반반이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잘 안 맞더라도. 그 다음에 A 풀빵집은 이렇게 되죠? 비탄력적인 거. 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급하다,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직각삼각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그래서 급한 거는 비탄력적인 거 급하고 완만한 거는 탄력적인 거 완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풀빵집이 있다고 쳐요. 100원에 10개가 팔리는데 200원 돼도 10개, 300원 돼도 10개, 400원 돼도 10개, 1억이라도 10개. 무조건 10개가 팔린다고 가정해. 이런 상품은 없지만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되죠.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 이걸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 이런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이건. 없는데 딱 하나 있어. 공급에 딱 하나 있어. 공급에 뭐? 땅. 땅은 우리나라 땅이 10억평이 있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에도 10억평이 있어. 200만 원에도 10억평이야. 300만 원에도 10억평이야. 여러분들 땅을 늘릴 수가 없죠. 줄일 수도 없잖아.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는 거야.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야. 가격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단 한 평도 늘어나지 않고 단 한 평도 줄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성 얘기할 때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건 어떨까? 자, 풀빵이 100원이야. 100원에요. 무한정 팔려. 수요가 무한이야. 어? 이걸 무한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메비우스 띠. 그러면 무한인데 여기서 101원이 되든 99원이 되든 0.01원만 바뀌어도 수요가 하나도 없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일정한 가격에서 무한대로 팔려. 요거는 수평선이죠. 요걸 완전 탄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다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없어. 다만 기간을 분석할 때 단기, 장기 연결할 때 완전 뭐 수평선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표현이야 그거.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저런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로 들 수가 없어. 예로 들 수 없으니까 관념적으로만 존재해요.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격에서 무한히 팔려. 무한히 팔리고 여기서 약간만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제로가 되는 거야. 일정 가격에서 무한정이고. 그건 완전 탄력이다 하는 거고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단위 탄력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그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단위 탄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탄력이냐 비탄력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단위 탄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단위 탄력적인 상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탄력적인 거, 완전 비탄력인 거 많아요, 적어? 거의 없어요.
100원에도 10개 팔고 1000원에도 10개 팔고 만원에도 10개 팔고 10만 원에도 10개 팔고 1억에도 10개 팔고 그런 지역가 얼마나 있겠어요. 땅 같은 거, 땅 공급 곡선, 공급은 뭐 평당 100원이 돼도 10억 평이고 10억이 돼도 10억 평이고 이런 특별한 상품에만 가능한 거지. 공급에서만. 네? 그 완전 탄력적인 거 많아요, 적어요. 없다니까 아예. 예로 들 게 없어. 저도 예를 못 들어요. 사례가 없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은 건 뭐야? 비탄력이거나 탄력이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해를 했다고 쳐. 자, 아이고 뭐야? 자, 그다음. 자, 그러면 탄력성 수준을 봅시다. 탄력성 수준. 자, 단위 탄력이라는 거 있죠? 좀 조그만가? 자,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몇이다? 1. 그다음 완전 탄력, 비탄력이라는 건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완전 비탄력은 이거라고 그랬죠? 수직. 수직은 가격이 얼마나 바뀌든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이면 무조건 0이에요. 탄력성이. 아시겠죠? 완전 탄력적인 건 뭐야? 분자가 무한이야. 그러니까 탄력성도 무한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요. 개념적으로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비탄력적인 건 탄력성이 빵이야.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건 무한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기준일 뿐이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이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건 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 비탄력보단 크고 단위 탄력보단 작은 거. 이게 탄력성 1보다 작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 0보단 크고 1보단 작은 거. 비탄력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 탄력적인 건 1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단 작은 거. 이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하나도 안 줄어. 그러니까 뭐 올리는 대로 총수입이 증가해. 무슨 얘기냐? 여기가 10개요. 10개요. 100원이 돼도 10개 팔려. 그럼 1000원 벌어. 200원이 돼도 10개 팔려. 2000원 벌어. 300원 돼도 10개 팔려. 3000원 돼요. 그러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떨어뜨리면 안 되지. 총수입이 감소되죠. 이런 상품 만드는 사람은 신나지. 올리는 대로 그냥 총수입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자, 두 번째. 비탄력적인 거.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비탄력적인 거 급경사라고 그랬지. A 풀빵집인가? 그것처럼. 급경사니까 얘는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 손님이 들 줄지요. 총수입이 증가하지. 100원에 10개 팔리다가 200원에 7개면 총수입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야? 임대료가 올라가면 총수입이 증가해. TR이라는 건 총수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세요. 임대료가 떨어지면 오히려 감소해. 자, 200원 받다가 100원 받으면 어떻게 돼? 1,400원 벌다가 1,000원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단위 탄력은 직각삼곡선이에요. 근데 얘는 똑같아. 임대료 올리나 떨어뜨리나 수요가 변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불변. 그 다음에 탄력적인 건 뭐예요? 이건 완만하죠. 경사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이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이 너무 많이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너무 줄어. 가격을 떨어뜨리면 수요량이 너무 늘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너무 줄으니까 총수입이 감소해.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비율보다 거꾸로 더 늘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떨어뜨려야 총수입이 증가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C 풀빵집을 생각해봐요. 자, C 풀빵집은 100원에 10개 팔려서 총수입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200원 되니까 3개만 팔리죠. 600원밖에 못 벌었죠. 그런데 만약에 200원인 상태에서 10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요. 200원인 상태에서 600원 벌었지. 근데 100원으로 떨어뜨리니까 1,000원이 되잖아요.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총수입이 증가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수평이고. 뭐 예를 들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현실적으로는 비탄력 아니면 탄력이 거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취할 때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덜 줄어.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리면 안 돼. 손님이 너무 많이 줄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면 손님이 많이 느니까. 그래서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 그래야 토탈 리베뉴,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수요 가격 탄력성 한번 보세요. 수평인 건 뭐야? 완전 탄력. 수직인 건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요거 45도 각도, 요거 3번. 요거는 단위 탄력이에요. 그러면 단위 탄력보다 서 있는 거, 급한 거는 요거 2번은 비탄력. 완만한 거는
탄력 이렇게 가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비탄력 아니면 탄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화가. 자, 그러면 탄력성이 어떤 경우에는 커지고 어떤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아지는가. 탄력성이 커지는 요인.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자 보세요. 탄력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확 늘거나 확 줄어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모르시는가 보네. 다시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요량이 크게 늘었다 크게 줄었다 이렇게 움직이면 탄력적인 거고 가격이 변해도 깨작깨작 움직여가지고 별로 수요량이 많이 안 움직이면 비탄력적인 거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했죠? 그러면 크게 움직이는 탄력성이 커지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 어떤 물건이 탄력성이 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성이 커져. 무슨 얘기냐? 아까 A 풀빵하고 B 풀빵 얘기했지. A 풀빵은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많이 안 줄었죠. 수요가 별로 안 줄었죠. 근데 C 풀빵은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확 줄었어. 10개 팔리던 게 3개 팔리니까. 그러면 풀빵은 똑같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풀빵하고 B 풀빵 두 개를 비교해 보면 A 풀빵 집 근처에는 풀빵이나 오방떡이나 계란빵이나 뭐 국화빵이나 이게 B 풀빵 집 근처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A 풀빵 집 근처에는 B 풀빵 집 근처보다 그거랑 비슷한 풀빵 비슷한 뭐 오방떡이나 계란빵이나 이런 게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다고. 자 보세요. 풀빵 가격이 올라가니까 손님이 많이 안 줄었잖아. 그는 가격 올렸는데도 딴 데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국화빵, 붕어빵, 계란빵 있어봐야 그거 사 먹지. 그럼 손님이 확 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빵을 계속 먹는 거야. 그냥 가격 올라도. 근데 B 풀빵집 근처는 100원에서 200원 올리니까 그냥 7명이 확 줄었단 말이죠. 10명에서. 주변에 붕어빵 있는 거야. 국화빵, 계란빵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간 거 아니야? 가격 올렸는데 대체재로 간 거지 수요가. 그러니까 확 줄어버린 거지. 자 보세요. 주변에 아파트가 특실특실한 동네 있죠? 그런 동네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왜? 가격을 올리면요 손님이 확 줄어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확 줄어버린다고. 왜? 주변에 많으니까 딴 데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리면 총 수입이 줄어요. 아파트 만드는 데가 회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주변에 대체재가 많으면 손님이 확 늘었다 확 줄었다 한다고. 대체재로 가니까.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에? 두 번째, 용도 전환이 쉬우면 금방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용도 전환이 쉽다. 금방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사무실로 뭘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 양이 확 늘거나 줄기가 쉽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커진다. 이 얘기는 용도 전환이 쉽다는 얘기는 법적 제한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찰되는 기간이 길면 관찰하는 기간을 길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커져요. 이거는 우리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자고. 단기보다는 장기가 관찰 기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훨씬 더 탄력성이 커져. 탄력성 측정을 해보면. 이거 얘기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주택가격이 평당 100원일 때 공급을 예를 들어보자. 공급. 이번에 공급 만약에 100채를 지을 수 있어. 100채. 네? 100채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어. 근데 그 더블로 올랐어. 200만 원으로. 더블로 오르는데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더블로 올랐어. 집값이 더블로 올랐어. 공급 금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펑 하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사는 집이 개집이 아니잖아요. 금방 늘을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한 달 이렇게 하면 뭐야? 늘려봐야 조금씩 수리해서 늘리는 거 한 10채 늘렸다고 쳐. 이게 한 달이야. 근데 관찰 기간을 장기로 해서 2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집값이 더블이나 올랐잖아요. 2년이면 지을 수 있죠. 2년에는 예를 들어서 180 이렇게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이제 한 달은 이렇게 되지 2년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관찰 기간을 단기로 하는 거는 금방 대응을 못해요. 가격 변화에. 장기로 관찰하면 그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면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이거예요. 항상. 이건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아요. 어? 자, 그 다음에 자, 시장이 세분화돼서 하위 시장이 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부동산 시장은 비탄력적이야. 어? 근데 부동산 시장을 쪼개.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그거보다 더 탄력적이 돼요.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 그러면 더 탄력적이 돼요. 아파트 중에서도 33평형 아파트 시장 그러면 더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시장을
하위로 쪼갤수록 세분화시켜서 쪼갤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쪼개면 그거랑 비슷한 대체제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하위 시장이 될수록. 자, 그다음에 용도별로 보면 이건 보세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자, 용도별로 자,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야. 플러스가 탄력적이라는 뜻이야. 주거용 중에서도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더 탄력적이야. 이거 안 되면 외워야 돼, 나중에.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보기 전에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 중에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게. 공급 탄력성은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정책할 때 할 건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이해 안 해도 돼요. 자, 일단 신규 주택은요, 가격이 변해도 금방 늘어날 수가 없어. 새 주택은 금방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중고주택은 용도 전환하면 되죠. 중고주택은 되게 저가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놀던 주택을 확 수리하거나 개량해서 얼른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공급 탄력성을 볼 때 저가주택 또는 중고주택이야. 신축주택은요, 신규주택은요, 금방 땅 사고, 건축허가 받고, 땅 파고, 지정, 기초 뭐 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금방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시험 직전에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탄력성 관련 문제가 3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3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 탄력성 문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런 유형이다 하는 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8번 문제인데 이거 계산 문제예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 교차 탄력성 드물게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드물게 나와.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 주어진 조건을 했는데 이게 어려웠어. 그래서 이의신청 집어넣는데요, 학생들이. 근데 이의신청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잘 낸 겁니다, 이거. 새로운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낯설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가구 소득은 소득이요, 10%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 5% 올랐어.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했다고 봐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 0.6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거죠. 자, 한번 보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개념 배웠어요. 교차 탄력성이란 다른 재화 가격, 다른 물건의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에요. 해당 재화의 수요 변화. 요거예요. 다 이게 델타지. 그냥 들으셔요. 이건 풀라고 하지 말고. 그럼 일단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했죠? 그럼 기준이 아파트예요? 다세대 주택 빌라예요? 다세대 주택이 빌라예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기준이. 아파트에 대한 빌라의 교차 탄력성이잖아. 그 아파트 가격이 분모가 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빌라 수요가 얼마나 변하나요? 이거예요. 응? 그러면 봐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변했어? 5%지? 5% 여기 쓰는 거예요. 5%. 근데 분자는 얼마야? 빌라의 수요는 얼마 변했어? 8%잖아. 응?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1.6인가? 1.6인가? 1.6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계산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왜 8%가 들어가면 이게 답이 안 나오냐면, 보세요. 자, 지금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했는데, 8% 증가한 이유가 아파트 가격 5% 상승 때문에 8%가 증가한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한 것도,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다고. 즉, 다시 말해서 8%가 증가한 거는 두 가지 요소예요. 소득이 늘어서 증가한 것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증가한 것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소득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 부분을 빼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8%인데 8% 상승한 데는 소득 증가로 인해서 상승한 게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상승한 게 있다고. 두 가지 요소가. 그러면 소득 증가로 인해서 생긴 수요 증가를 빼줘야지.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가 소득 탄력성이잖아. 근데 소득 탄력성 얼마나 그랬어요? 0.6이지. 근데 소득 얼마나 증가했어요? 10%지. 그러면 10% 소득이 증가했을 때 0.6%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야? 0.6만큼. 그럼 여기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10% 소득이 증가했으면 여기가 몇 퍼센트가 돼야 0.6이 돼요? 0.6은 60%잖아요. 여기 뭐가 돼야 돼? 6%지. 그럼 8% 중에 6%가 소득 증가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그럼 나머지 몇 프로? 2%가 남은 거지. 2%가 바로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덩달아서 빌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뭐예요? 0.4지. 이 문제가 어떻게 이상한 문제입니까? 하자가 없어요, 이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하고 이상한 문제를 구분 못하면 안 돼. 그냥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긴 했어. 근데 우리가 탄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문제 유형이 한 번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새로운 유형은 그냥 3번 찍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한 풀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이 호승심 가지고 말이지 뭐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래 해. 한 3년 5년 막 이렇게 해. 그 공부를. 여기서는 빨리 공부하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장땡이에요. 최고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얼른 잘 찍어가지고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게 최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요 유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새로 나온 유형이니까. 자, 그다음 이게 탄력성 문제 맞죠? 지금 맞잖아. 탄력성 문제. 두 번째 탄력성 문제 그죠? 19번 나왔어.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하는 거예요. 옳은 것 구하는데 옳은 것이니까 틀린 게 이게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것도 1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인 경우에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오르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한다 그랬잖아. A 풀빵집하고 똑같다고.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 올렸을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고요. 1번 틀렸지.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가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금방 했잖아.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그죠? 3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상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요게 답이에요. 여기가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우상향하는 거. 여기서 탄력성이 여기 측정하는 값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알아?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쳐요. 그럼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고. 그죠? 일단 여기 4번까지 보면 이게 3번이 답이거든요.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원론적인 거니까. 3번 답이고 5번 뭔가 보죠. 5번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그렇지. 우리가 3번이 답인데 3번이 답이라는 거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런 건 금방 했잖아요. 이거. 이해가 되죠? 금방 했으니까 그러면 3번은 아리까리에서 제껴놨는데 보니까 이런 건 틀렸단 말이지. 그래서 3번을 찍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탄력성 문제죠. 이것도. 그 다음 문제. 또 탄력성 문제지. 자,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놓고 탄력성을 답으로 띄운 겁니다. 1번. 수요곡선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것 때문에 틀리게 한 거예요. 이것도 탄력성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세금을 때려 넣잖아요. 세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세금이 없을 때보다 비싸지잖아요. 그죠? 비싸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면 안 팔리지. 안 파니까 공급이 위축돼. 여러분들 보세요. 세금 때려 넣는데 공급이 느는 게 어디 있어요? 줄지. 공급이 줄지. 탄력적일수록 더 줄어. 탄력적일수록 더 준다고. 더 주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경제적 순손실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를 답으로 띄웠잖아요. 여기도 비탄력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용도전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할수록 공급이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이다. 이거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력성 개념을 물어보는 게 벌써 3문제가 나왔다고 이번에.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대응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이거 암기해서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경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 보는데 경기 변동이 만약 시험에 나오면 쉽게 나와요. 경기가 뭐예요? 국민 경제 활동의 총체적 수준이라고 그래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국민 경제 활동의 총체적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죠. 그런데
이 사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를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뭐 추상적으로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봐야 그 표현 안 나오면 땡이야. 틀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개념인지. 그러면 경기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수요하고 공급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사죠. 공급은 팔고자 하는 의사지. 근데 어떤 특정 재화, 이런 재화, 이런 물건이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있어요. 수요 공급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거든. 근데 요런 재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재화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커피도 있고 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한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와 전체적인 공급을 전체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총수요, 총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경기에서 경기를 얘기할 때 호황이니 불황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호황 상황은 총수요하고 총공급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게 호황일까? 수요가 많은 거지. 수요가 많은 거라고요. 총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총수요가 사고자 하는 욕망이 많으니까 만드는 족족 잘 팔리지. 잘 팔리니까 공장도 더 짓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도 더 고용하죠. 봉급도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죠. 국민들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쓰죠. 근데 이 상황만 계속되느냐? 어떤 순간 딱 되면 불황이 된다고요. 그럼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재고가 쌓여. 안 팔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원들 내보내죠. 야근, 특근 없애버리죠. 생산 공장 같은 거 축소하죠. 아예 장사가 극단적으로 안 될 때 팔아버리죠. 그러면 이거 팔아버리는 재산들 있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팔아버리고 빚이 생기니까 그거 갚으려고 집 같은 거 나오고 공장 나오고 땅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불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부연하면 호황일 때는요.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으니까 투자가 늘어나죠. 사람들 많이 뽑죠. 봉급 올라가죠. 그다음에 소득 증가하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소비도 늘죠. 소비가 느니까 또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투자 또 늘리죠. 고용 늘리죠. 임금 늘리죠. 소득 늘리고 소비 늘리죠. 그리고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투자 늘리고 고용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러다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 경기 과열이 되는 거예요. 경기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느냐? 아니지. 어느 순간 딱 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 세상에 항상 좋은 건 없어.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보릿고기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벌써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소비를 줄여요. 지갑을 닫기 시작해. 어느 순간.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재고가 남아. 그 경기가 좋을 때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장 증설한 것들이 이제 잘 안 돌아가. 그리고 그때 경기가 좋을 때 빚으로다가 막 투자한 거 그거 빚 갚아야 돼. 근데 빚 갚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파산하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기회로 바뀌어요. 바뀌어서 불황이 되는 거야. 불황이 되면 투자가 줄죠. 고용이 아니라 해고가 늘어. 그리고 실업자가 늘면서 임금이 또 떨어져. 그럼 소득 줄죠. 그럼 소비 안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공황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패닉이라고 그래요. 패닉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 급격하게 발생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불황이 생기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극단적으로만 안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경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하면 벼락부자 됐다가 쫄딱 망했다가 벼락부자 됐다가 거지 됐다가 이렇게 되면 경제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경기 과열일 때는 이걸 죽여줘야 돼. 경기가 너무 침체될 때 부양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뭐예요? 경기 억제책, 여기 경기 부양책.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이거 진폭을 줄이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여기 경기 조절책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기 일반론인데 이번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부동산 경기는요. 건축 경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재건축 경기라고 하면 틀려요. 재건축 경기라고 해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땡. 재건축이 아니에요. 건축 경기예요. 근데 건축 경기인데 뭐냐 하면 되게 좁은 의미로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땐 주거용이에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건축 경기를 부동산 경기라고 좁은 의미로는 얘기해요. 근데 좁은 의미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상공업용까지 포함해. 상업용, 공업용까지 포함해요. 근데 가장 넓은 의미로 포함하면 뭐예요? 부동산 경기는 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토지까지.
최광위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라는 게 금방 얘기했지만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불황도 있었어요. 몇 번. IMF 때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80년대 초반에도 그때 마이너스 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요때 마이너스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뒷걸음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후퇴는요. 97년 8년 요때 IMF 외환 위기 때 요때 후퇴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약간 후퇴했고요. 리먼 사태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해 왔어요. 그런 거는 이제 추세적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요.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는 나라 우리 요즘에 세계에서 찾기 힘들어요. 라오스보다 못 살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수준이야. 우리나라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6.25 이후에 하도 불쌍해서 필리핀이 불쌍하다고 체육관 지어줬어요. 장축체육관이라고. 우리나라 더럽게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 한강의 기적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 추세선, 성장 추세선인데 이게 이렇게 쭉 따라온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진폭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저점이고 이게 정점이에요. 정상, 계곡. 어? 그리고 호황, 뭐 불황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성장 추세는 이걸 제거해버리고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추세를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반드시 세워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경기가 좋은 거 정점이라고 그래. 영어로 피크라고 그래. 피크. 가장 안 좋은 거 저점이라고 그래. 저점. 스로프라고 그래. 스로프. 그래서 정점과 저점 다시 정점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점에서부터 다시 정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래서 이걸 순환 주기라고 그래. 주기. 그리고 정점하고 저점의 폭이 있죠. 산하고 계곡이죠. 이 폭을 진폭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세요. 정점, 저점, 진폭, 주기. 이런 게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걸 쪼개봐요. 그러면 정점에서 저점까지 여기 한 구간, 응? 요거는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데죠. 이걸 수축국면이라고 해요. 수축.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팽창국면 또는 확장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축국면, 확장국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다시 또 여기 쪼개보는 거예요. 다시 쪼개면 4개가 나와. 4개가. 그걸 사국면이라고 그래요. 경기 사국면. 경기 사국면은요. 정점 찍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후퇴한다 그래요. 후퇴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치는 시장을 하향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터닝 해가지고 다시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시점, 여기 돌아가는 시점을 회복 시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투 잡는 시장을 상향 시장이라고 그래. 이거 순서 알아야 돼요. 후퇴 시장, 하향 시장, 회복 시장, 상향 시장.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이때 후퇴와 하향 시장, 회복과 상향 시장은 4개로 나누었지만 실제로는요. 후퇴와 하향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어요.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회복과 상향도 비슷한 경향이 있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시장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거 물어봐요. 요 때는 매방 중시가 일어난다느니 매수자 중시냐, 매도자 중시냐,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으로 잡냐, 하한선으로 잡냐,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건축가가 신청 건수가 느느냐, 줄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낸다고. 근데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꼭 암기 안 해도 돼요. 사실 공부를 좀 하면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건축허가를 많이 받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시험에 낸다고요. 경기가 안 좋은데 건축허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험에 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암기 안 해도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낸단 말이죠.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으면 암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때 후퇴나 하향 시장에서 감정평가할 때 과거 가격을 샘플로 잡거든요. 과거 가격은 이런 후퇴나 하향 시장에서 과거 가격을 잡을 때 과거 가격은 지금보다 높았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을 현재보다 상한선으로 잡는다. 이런 것들. 상한선으로 잡는다. 여기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보다 하한선으로 잡는다. 이런 걸 바꿔서 시험에 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4개를 따로따로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 후퇴하고 하향은 같은 경향을 가져.
그 다음에 회복하고 상향은 또 확장이니까 같은 경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그래서 이런 건 본다. 이걸 순환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불규칙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앞에 봤지만 요거 특징 시험에 낸다고요. 잘. 그러면 후퇴 시장, 하향 시장이 서로 이제 분리는 가능하지만 경향은 비슷하잖아. 후퇴하고 하향이 전부 다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때잖아.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경기가 확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을 샘플로 뽑았다. 지금보다 상한선으로 잡아줘야 돼. 예? 그 다음에 이때는 경기가 거래할 때 매수자하고 매도자 중에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사주는 사람이 장땡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건이 막 쌓이고 그럴 때라 사주는 사람 중시 시장이. 매수자 시장이라고 그래. 이걸 영어로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회복하고 상향 시장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회복은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이고 상향 시장은 이제 막 경기 과열되는 시장이죠. 어쨌든 상승하는 시장이잖아.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부동산에는 저금리 때문에 미친다고 경기가 좋아지고 막 투기 생기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과거는 지금보다 낮았다고 보는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그 다음에 매도자 시장이야. 이때는 물건 안 팔려고 그래. 조금만 가만 기다려도 가격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조금 이따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자꾸 저거 좀 빨리 파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매도자들이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막 이런 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낼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와 관련되는 특성 같은 것도 시험에 내요. 부동산 경기 특성 보면 일반 경기 변동보다 길어요. 부동산은 호흡이 길어. 경기가 천천히, 그러니까 길게 움직인다고. 일반 경기보다. 까작까작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타선 기간이 있다. 이건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경기와 의 가중 평균이다. 우경사 비대칭은 알아놓으세요. 밑줄. 오른쪽 경사 비대칭. 우경사 비대칭이란 말 나와요? 그거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렇게. 에? 근데 실제로는 이게 딱 맞겠어? 짱구 같겠어? 짱구예요. 실제로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 부동산 경기는요. 회복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해서 이렇게 길게 가요. 그랬다가 딱 상투 잡았죠. 뚝 떨어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쪽 경사하고 이쪽 경사가 안 맞아. 합동이 안 돼. 딱 맞추면. 네? 그래서 이게 오른쪽 경사면이 급하게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오른쪽 경사 때문에 좌우 대칭이 아니야. 비대칭. 네?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 부동산 경기가 타선 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 경기보다 인반 경기를 민첩하게 대응을 못해. 굼떠서. 그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이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와의 관계를 보는데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 관계 이건 그냥 나중에 외워도 되는 건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으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되게 안 좋아요. 일반 경기가 안 좋을 때 되게 주택이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좋다.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거 의문 갖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으면 상가도 잘 되고 공장도 가격이 괜찮아. 근데 일반 경기가 확 죽었다. 경기가 갑자기 후퇴하고 막 불황이 왔다. 그러면 상가고 뭐 나발이고 뭐 공장이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맞아.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게 잘 맞는지 의문인데 그런 거 의문 갖지 말자고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경기 측정 지표를 봅니다. 자, 지금, 자, 보세요. 이게 경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간다 그럴 때 내가 이 그래프를 딱 머릿속에 담고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명확하고 말이죠. 잘 알 수 있으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됩니다. 왜냐? 이때 팔고요. 이때 사면 돼요. 바닥에서 사고 상투에서 팔아.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요즘에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투자론 강의한 지만 하여튼 지금 한 20년 됩니다. 근데 제가요. 투자를 잘 못해요. 현실적으로. 주식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도 투자하느라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단 한 달도 아니야. 한 보름 만에 한 1,000만 원 날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하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머릿속에 그래프에 제가 이 머리가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저 피보나치 수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런 뭐 일목균형표 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수업하고 그래.
예? 근데도 소용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고 이걸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돈 못 벌 놈이 어딨냐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바닥인지 상투인지도 몰라 잘. 지나가 봐야 알아.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귀신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온도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잘 맞든 안 맞든 그 온도계를 뭐라고 해요?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재는 측정하는 온도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표가 인디케이터 온도계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재는 온도계 지표. 이게 영어로 인디케이터예요. 응? 인디케이터. 온도계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게 그런 거 뭐라 그래? 이거 체중계 같은 거 이게 지표 하여튼 지표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측정하는 지표가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요 측면이 있고 가격 측면이 있어요. 공급 측면은 건축량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거래량이에요. 수요 측면은 수요가 좋으면 거래가 활성화돼요. 그다음에 가격 측면이 있는데 가격 주의해야 돼요. 자, 일단 건축량을 측정할 때 공급부는 뭘 보느냐?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이런 거예요. 나눠서 집계가 되고 발표가 다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통계청 국가 포탈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발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 거래량을 보면 수요가 많은 거는 주택 거래량 보면 돼요. 이것도 발표하죠. 그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택지 있죠? 국가에서 이제 아니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택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합니다. 수요가 좋으면 분양 실적이 좋죠. 그다음에 취득세 납부 실적이나 등기 실적 같은 거 보면 취득세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 사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됐느냐? 보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거래가 활발한지 알 수 있죠. 등기 실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래를 했다, 집을 샀다 그러면 등기 바꿔야 되잖아. 등기 이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런 걸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중요한데 가격은요, 가격 변동을 보는 거예요. 가격 상승을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가격 상승은 경기 측정 지표가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인플레이션으로 여러분들 저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최고권 화폐 있잖아요. 돈. 그걸 햄버거 포장지로 씁니다. 네?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지금 짐바브웨도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10조짜리 지표가 있습니다. 10조짜리 지표. 그러면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겁니까? 그건 망한 겁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측정 지표로 가격 상승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이 변하느냐, 변동성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기 측정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교재를 이렇게 쭉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 때 요거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다. 딱 보니까 짜릿하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한 게 뭐냐면 41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이 교재 41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워낙 압축이 돼서요.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41페이지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42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